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산 선크림 사재기 열풍이죠. 최근 미국 전역의 대형마트와 드럭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국산 선크림이 품절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산 선크림이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데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뉴욕의 인기 뷰티 유튜버 제시카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K-뷰티의 가치를 미국 전역에 알리게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K-뷰티의 진정한 매력과 미래가 펼쳐지는 놀라운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산 선크림 사재기 열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산 선크림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죠. 이 현상의 중심에는 뉴욕의 성공한 뷰티 유튜버 제시카가 있습니다. 제시카는 3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로 특히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솔직한 리뷰로 많은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시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한국산 화장품에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기사였죠.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항상 사용하던 한국산 선크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볍고 백탁 현상이 없으며 피부에 자극이 적은 이 제품은 제시카가 늘 팬들에게 추천하던 아이템이었죠. 이대로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 선크림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제시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냉철하고 실용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시카의 아파트 창문으로 뉴욕의 화창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제품들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녀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준비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시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한국산 선크림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왜 지금 구매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로 했죠. 그녀는 카메라 앞에 앉아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산 선크림의 우수한 발림성, 가벼운 텍스처,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제품과는 차별화된 품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곧 이 제품들의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 구매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제시카의 이 한마디가 미국 전역에 파문을 일으키게 될 줄은 그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시카의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나도 방금 1년치 주문했어. 이미 품절이래. 다른 사이트 알려줘. 같은 반응으로 넘쳐났죠. 그녀의 팔로워들은 제시카의 조언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 결과 미국 전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산 선크림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영상이 이런 현상을 일으킬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여러 뷰티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단순히 가격 때문에 사재기를 하는 걸까? 제시카는 자신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눈에 띄는 댓글 하나를 발견했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선크림은 FDA 규제 때문에 한국만큼 좋은 성분을 못 넣는데요. 관세보다 품질 저하가 더 걱정돼서 사재기했어요. 제시카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여러 선크림 제품들을 바라보며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FDA의 선크림 규제, 한국과 미국의 화장품 성분 차이, 현지 생산 시 발생하는 품질 변화 등을 꼼꼼히 찾아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품질에 대한 우려였던 거군요.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새로운 영상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메이크업 없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았죠.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올린 영상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산 선크림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품질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의 전 영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뷰티 업계에서는 한국산 제품과 미국 현지 생산 제품 간의 품질 차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제시카는 갑자기 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뷰티 트렌드를 넘어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쏟아지는 이메일과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마케팅 담당자들과 미국 FDA 관계자, 그리고 화장품 성분 전문가들의 연락도 있었죠. 모두가 그녀의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메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화장품 ODM 회사인 한국콜마의 미국 지사에서 보낸 메일이었죠. 저희 미국 생산 라인에서 만든 선크림과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차이점을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시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그녀는 뉴저지에 위치한 한국콜마의 미국 생산시설을 방문했죠. 깔끔한 화이트 가운을 입고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제시카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미국에 도입했습니다. 한국콜마의 미국 지사장 김민수는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FDA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한국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전략이죠. 제시카는 눈앞에서 선크림이 생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 한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브랜드 선크림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오히려 일부 제품은 미국 시장에 맞게 개선되었습니다. FDA 규제가 일부 성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는 그 대체 성분을 찾아내는 연구를 계속해왔거든요. 김민수의 대답에 제시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시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미국 FDA 규제가 반드시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제시카는 한국콜마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브랜드 선크림의 품질을 의심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녀는 상세하게 자신이 본 생산 과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기존의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시카는 이제 단순한 뷰티 유튜버를 넘어 K-뷰티의 가치를 전파하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의 새 영상은 미국 뷰티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영상을 본 소비자들은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브랜드 제품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무분별한 사재기 현상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하지만 제시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산 선크림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시카는 자신의 홈 오피스에 모여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선크림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비교하고 텍스처와 발림성, 그리고 피부에 남는 느낌까지 세세하게 노트에 기록했죠. 그리고 그녀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산 선크림은 단순히 자외선 차단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스킨케어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네요.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피부과 의사와 화장품 성분 전문가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제시카는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유명 피부과 의사 레이첼 킴과 만났습니다. 한국 선크림의 차별점은 멀티 기능성에 있어요. 레이첼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미국 FDA가 인정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은 제한적이지만 한국에서는 더 다양한 성분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보습, 진정, 미백 등의 기능성 성분까지 더하는 경우가 많죠. 제시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산 선크림을 사용하면 스킨케어 단계를 줄일 수 있다고 느끼는 거군요. 그녀는 노트에 중요한 포인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제시카는 카페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붐비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이 단순한 뷰티 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죠. 이건 K-뷰티의 철학과 가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음 날 제시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한국산 선크림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산 선크림의 철학적 접근법과 실질적인 장점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K-뷰티를 믿어보세요. 품질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제시카는 영상을 마무리하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사재기가 아닌 자신에게 정말 맞는 제품을 찾아 올바르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제품 리뷰를 넘어 K-뷰티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시카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에 큰 공감을 표했고, 그녀는 이제 K-뷰티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습니다. 제시카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K-뷰티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필수 정보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구독자 수는 50만을 넘어섰고, 주요 뷰티 브랜드들도 그녀에게 협업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시카는 갑작스러운 명성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시카는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맥스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미국 시장을 위해 개발 중인 새로운 선크림 라인의 테스트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제시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 협찬이 아니라 제품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제시카는 곧바로 코스맥스의 미국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FDA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맥스의 수석 연구원 박지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현지 연구소를 세우고 FD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죠.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일부 브랜드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품질을 타협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성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면서 FDA 규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제시카는 연구소 투어를 마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가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얼마나 중요할지 깨달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이 내용을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제시카는 휴대폰을 꺼내 즉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지성은 기꺼이 응했고, 그들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한국 화장품의 품질, 관리 과정과 FDA와의 협력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는 자신의 홈 스튜디오에서 특별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K-뷰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녀는 코스맥스 방문에서 배운 내용과 박지성과의 인터뷰를 자세히 공유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브랜드 제품이 반드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품질 관리 하에 생산되는 경우도 많죠. 제시카의 이 말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댓글창은 곧 놀라움과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시카의 코스맥스 방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오해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고, 일부 뷰티 인플루언서들은 제시카의 발견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죠. 이제 제시카는 K-뷰티 업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다양한 브랜드의 선크림 샘플들이 들어있었고, 그 중에는 포 US 마컷 올리라고 표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곧바로 이 제품들의 비교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시카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제품들을 테스트하는 데 썼습니다. 그녀는 각 제품의 텍스처, 향, 발림성, 백탁 현상, 지속력 등을 꼼꼼히 체크했고,
때로는 반쪽 얼굴에 다른 제품을 바르고 하루 종일 생활하며 차이점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시장용으로 생산된 제품들 중 일부는 오히려 한국 제품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백탁 현상 제거와 피부 친화성 면에서 미국 시장용 제품들이 더 개선된 모습을 보였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예요. 제시카는 자신의 노트에 꼼꼼히 결과를 기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시카는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특별한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K-뷰티의 진화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한국 브랜드 제품들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제시카 덕분에 이제 좋은 제품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미국산이라고 무조건 품질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었네요. 와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 영상은 주요 뷰티 매체들의 주목을 받았고 제시카는 여러 인터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잡지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결국 브랜드의 진정성과 품질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생산되었는지보다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시카의 메시지는 단순한 제품 리뷰를 넘어 뷰티 산업 전반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비자들이 무분별한 사재기나 오해에 기반한 구매가 아닌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제시카의 진정성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그녀의 영향력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시카는 단순한 뷰티 유튜버가 아닌 K-뷰티의 진정한 가치를 전파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 각지에서 그녀에게 협력 제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제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한국의 대형 방송사에서 K-뷰티의 세계화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제시카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고 이를 계기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제시카는 화장품 연구소, 생산시설, 그리고 K-뷰티의 최전선인 명동의 화장품 매장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화장품의 깊은 역사와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K-뷰티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시카는 다큐멘터리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시카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국가의 유명 뷰티 유튜버들과 함께 글로벌 K-뷰티 캠페인을 기획하기 시작했죠. 이 캠페인의 목표는 한국 제품의 품질과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K-뷰티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킨케어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자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죠. 제시카는 글로벌 캠페인의 첫 영상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프랑스, 브라질, 호주,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참여했고 각자의 언어로 K-뷰티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시카의 성공을 시기하는 일부 미국 뷰티 브랜드들이 그녀의 캠페인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대형 화장품 브랜드는 공개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외국 제품에 현혹되고 있다며 비판했고 심지어 제시카를 향한 음해성 기사를 언론에 흘리기도 했죠. 제시카는 이러한 상황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것이 자신의 영향력이 실제로 업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맞다면 반대와 비판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녀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제시카는 한국의 중소 화장품 브랜드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미국 시장 진출을 꿈꾸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의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봅시다. 제시카의 이 말은 많은 브랜드 대표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제시카는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 K-뷰티 브랜드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호도, FDA 규제 대응 방법,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했고 이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K뷰티의 진정한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제시카의 이 말은 그녀가 진정으로 K뷰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시카의 글로벌 K뷰티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캠페인의 가치를 인정하여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그녀를 공식 임명했죠. 제시카는 이제 단순한 뷰티 유튜버를 넘어 K뷰티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선크림을 넘어 다양한 K뷰티 제품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녀가 소개하는 제품들은 구매 전부터 품절 대란을 겪을 정도였죠. 하지만 제시카는 이러한 영향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채널에서 현명한 소비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품을 사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메시지는 많은 팔로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제시카는 미국의 유명 백화점과 함께 K뷰티 페어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다양한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행사는 대성공이었고 여러 중소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시카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녀만의 뷰티 브랜드를 런칭하자는 제안이었죠. 여러 투자자들이 그녀의 영향력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대규모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시카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은 분명 큰 기회였지만 그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리뷰어로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아왔습니다. 과연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는 것이 이러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가능할까요?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제시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대신 K뷰티 엑셀런스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품질 좋은 K뷰티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리고 중소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었죠. 저는 특정 브랜드의 대표가 아니라 K뷰티 전체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시카는 재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재단에는 출범 직후부터 많은 지원과 후원이 쏟아졌습니다. 제시카는 이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크림 가격 상승을 우려했던 그녀가 이제는 글로벌 K뷰티 산업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으니까요. K뷰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5주년 기념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은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K뷰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작했던 한국산 선크림에 대한 작은 관심은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큰 물결이 되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세월을 따라 흐릅니다. 70년 전 타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은 오늘날의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슬픔으로 남아있죠. 매일 아침 국기계양대 앞에서 묵념하는 노병 마크 윌슨. 그의 마음속엔 한국전에서 잃은 형 조지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합니다.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 번도 형의 무덤을 찾지 못한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어를 전공하는 그의 손녀 클레어가 우연한 계기로 할아버지의 오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70년 만의 여정,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가족의 이야기, 세대를 초월한 약속의 완성.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닌 기억과 감사의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크 윌슨은 매일 아침 뒷마당에 있는 국기계양대 앞에 서서 묵념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에 선 그는 성조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7순이 넘은 나이에도 군인의 기상은 여전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국기에 경례를 보낸 후
마크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의식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언제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집안에서 손녀 클레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22살의 클레어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그를 돌보고 있었죠.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녀는 동양 문화에 매료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마크는 테이블에 앉아 클레어가 내온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이었지만 그날따라 마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침묵을 깨려는 듯한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죠. 내 형, 조지는 한국전에서 죽었단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클레어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마크는 늘 과거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참전 용사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전쟁 중에 겪은 일들에 대해선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난 그 무덤도 못 가봤다.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은 나보다 3살 위였어. 항상 날 보호해주던 형이었지.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를 지키지 못했단다. 클레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죠. 할아버지의 깊은 상처를 처음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국기 앞에 서는 이유, 한국이란 단어만 나와도 먼 곳을 바라보던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마크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조지 윌슨. 우리 부대에서 가장 용감한 병사였지. 많은 전우들의 목숨을 구했단다. 며칠 후 클레어는 할아버지와 함께 중고차를 구매하러 나섰습니다.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차가 필요했거든요. 딜러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여러 차종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한 미소를 지닌 그는 김태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에 출장 중이던 한국 자동차 회사의 직원으로 현지 시장 조사차 이곳에 와 있다고 했죠. 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크는 태성의 억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분이신가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미국은 처음이에요. 마크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오래 묻어둔 기억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저는 한국전에 참전했었습니다. 그 말에 태성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클레어는 할아버지가 낯선 이에게 전쟁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마크는 평소와 달리 조지에 대한 이야기를 태성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형의 묘소에 대해서도 말이죠. 태성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묘소. 꼭 찾아야죠. 한국인은 은혜를 잊지 않아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마크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예상보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죠. 태성은 현대 한국의 모습을 설명했고 마크는 전쟁 당시의 기억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클레어는 처음 듣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마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린 것 같았죠. 그날 밤 마크는 오래된 군복이 담긴 상자를 꺼내 군번줄을 만져보았습니다. 거기엔 그와 조지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으로 유학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이죠. 할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마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조지 삼촌의 묘소를 찾아볼게요. 클레어가 약속했습니다. 그 말에 마크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한국에 도착한 클레어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고층 빌딩과 세련된 거리,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는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전쟁의 폐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할아버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할아버지 같은 참전 용사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유학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클레어는 조지의 묘소를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그녀는 한 봉사단체를 발견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외국인 참전용사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었죠. 용기를 내어 봉사단체에 연락한 클레어는 박미선이라는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60대 중반의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여성으로 20년 넘게 참전용사들의 기록을 정리해온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조지 윌슨이요? 이름과 부대만 알면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미선은 클레어와 함께 국방부 자료실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 사이에서 그들은 조지의 기록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죠. 수많은 서류들을 검토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결과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클레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력 끝에 그들은 마침내 조지의 군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 당시 많은 동료들을 구하고 전사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그가 안장된 서울 국립현충원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죠. 찾았어요, 클레어. 미선이 기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는 영웅이었군요. 클레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아픔이 드디어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 도착한 클레어는 숙연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잘 정돈된 잔디밭 사이로 늘어선 묘비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미선이 안내하는 대로 외국인 참전용사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요. 미선이 한 묘비 앞에 멈춰섰습니다. 조지 윌슨 일병, 1931년 3월 15일생, 1951년 4월 23일 전사. 클레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묘비 위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작게 교차되어 있었죠. 그녀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은 삼촌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녀는 묘비를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 삼촌. 저는 마크 할아버지의 손녀 클레어예요. 할아버지가 항상 형님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먼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젊은 영혼 앞에서 클레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깊은 상처를 통해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낸 클레어는 할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에 마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요. 여기가 조지 삼촌의 무덤이에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 묘비를 비추자 화면 속 마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70년이 지나서야 처음 보는 형의 무덤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오직 눈물만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지, 내가 늦었구나. 마침내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두 사람에게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클레어는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묘비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았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묘소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너무 평화로워요. 주변에는 다른 참전 용사들도 함께 모셔져 있고 한국 정부가 정성껏 관리하고 있어요. 매년 현충일에 추모식도 열린대요. 마크는 화면을 뚫고 나올 듯이 묘비를 응시했습니다.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그는 마침내 형과 재회한 것입니다. 긴 침묵 후 그의 입에서 결연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직접 가야겠다. 마크의 결심에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이 긴 비행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죠. 특히 마크의 딸인 클레어의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세요. 나이가 어디인데 그 먼 길을. 하지만 마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걷는 노인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결연함이 돌아와 있었죠. 그는 오래된 트렁크에서 군복을 꺼내 정성스레 다림질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모습에서 예전의 군인 기상이 느껴졌습니다. 70년을 기다렸소. 더는 미룰 수 없어. 마크는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갱신하고 의사를 찾아가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건강 체크도 받았죠.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온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마크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조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들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죠.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마크를 가족들이 배웅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걱정과 감동이 교차했죠. 마크는 휠체어에 앉아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군번줄과 젊은 시절 형의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클레어가 공항에서 기다릴 거예요. 딸의 말에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죠. 한국전쟁에 참혹했던 순간들, 형과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형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까지. 조지, 이제 갈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마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클레어가 달려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옆에는 미선과 태성도 함께 서 있었죠. 미선은 정중히 인사를 건넸고 태성은 공항까지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크 할아버지,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지 할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미선의 말에 마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태성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고 네 사람은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70년 만의 재회가 이루어질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마크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들, 피난민들, 그리고 전쟁의 상처들은 모두 사라지고 번영의 흔적만이 남아있었죠. 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클레어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을 위해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가슴에는 참전 메달을 달았고 주머니에는 형의 사진을 넣었죠. 그리고 조지에게 쓴 편지도 챙겼습니다. 일행은 서울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활기찬 모습에 마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들,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교통 흐름까지 모든 것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이게 정말 우리가 지키려 했던 그 나라인가? 현충원에 도착한 일행은 천천히 조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마크는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묘소가 가까워지자 일어서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클레어와 태성이 양쪽에서 그를 부축했죠. 조지의 묘비 앞에 선 마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70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형의 안식처를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주변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조지, 드디어 왔다. 너무 늦었지만 널 보러 왔다. 마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주변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꽂혀 있었죠. 네가 떠난 후 매일이 고통이었어. 내가 내 대신 갔어야 했는데. 마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네가 지키려 했던 이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으니까. 클레어와 미선, 태성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죠. 국적과 세대를 초월한 깊은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마크는 주머니에서 형의 사진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작은 상자에 담아 묘비 앞에 놓았죠. 그 순간 묘지 위로 햇살이 쏟아졌고 마치 조지가 응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마크는 클레어와 함께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태성이 자원에서 가이드를 자처했고 미선도 함께했죠. 그들은 먼저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에 늘어선 고층 아파트와 공원, 자전거 도로를 보며 마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구나. 이 강에서 우리 부대는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던가. 네 사람은 이어서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태성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는 동안 마크는 때때로 전쟁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여기 국립박물관은 전쟁 중에는 완전히 파괴되었었어요. 미선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있죠. 점심시간 그들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비빔밥과 갈비찜,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죠. 마크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시레이션만 먹었는데 이런 음식은 상상도 못했지. 오후에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마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학생이 마크에게 자리를 양보했을 때 그는 감동했죠. 고맙네, 젊은이. 마크가 말했습니다. 태성이 학생에게 마크가 참전용사라고 알려주자 학생은 공손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조지가 지켜주던 그 미래구나.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도시의 풍경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듯했죠. 마크는 클레어의 손을 꼭 잡고 바라봤습니다. 조지가 이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마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돌아오는 길에 마크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죠. 전쟁 중 만났던 한국인들, 마지막으로 본 조지의 모습, 그리고 전쟁 후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공허함까지. 이번 여행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마크가 잠자리에 들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할아버지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마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70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마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조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그것은 화해였고 용서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크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그는 일기장을 꺼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기억과 한국의 변화, 형과의 재회까지. 모든 감정이 글자로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클레어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마크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조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구나. 출국 직전 클레어와 마크는 다시 한번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미선과 태성도 함께했죠. 이번에 마크는 휠체어 없이 지팡이만 짚고 천천히 묘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조지의 묘비 앞에 선 마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첫날과 달리 눈물 대신 담담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맴돌았죠. 그는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접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지,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이 감동.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게. 마크는 편지를 묘비 앞에 놓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선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크 씨, 이것 좀 보세요. 미선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역력했죠. 모두가 그녀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제가 어젯밤 국방부 전자기록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미선은 화면을 마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1953년 작성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조지 윌슨 일병에 관한 후속 보고서였죠. 마크 씨, 조지 씨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전사자로 오인되었지만 실제로는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서 발견되어 1953년 포로 교환 때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아 마크는 휘청거렸습니다. 클레어가 재빨리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럼 조지는 살아있었단 말인가? 마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선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심한 부상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대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몇 년간 요양원에 있었다고 해요. 그의 신원이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1960년대였고 마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는 형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덤에는 누가 묻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조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지금 조지는 어디에? 마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은 화면을 더 내려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으로는 1989년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고. 마크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클레어와 태성이 얼른 그를 부축했죠.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형이 살아 돌아왔는데 우리는 서로를 찾지 못했다고? 놀라운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선은 계속해서 기록을 확인했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조지는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고 윌슨이라는 성을 기억했지만 가족들의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크의 가족은 전쟁 후 이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클레어가 마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조지 삼촌은 당신을 찾으려 했을 거예요. 마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이 무덤에 묻힌 이는 다른 누군가였지만 그 역시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었습니다. 마크는 작게 경례를 했습니다. 당신의 희생도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크는 미선에게 부탁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묘지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달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그곳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형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라도 그의 진짜 안식처를 찾아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공항에서 마크는 미선과 태성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진실도 형과의 정신적 재회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친절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인의 마음씨가 이토록 따뜻한 줄 몰랐소. 비행기에 오르며 마크는 서울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70년의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형이 묻힌 진짜 장소를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동안 창밖으로는 조용히 펄럭이는 두 국기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귓가에는 미선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은혜는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집니다.